야, 민호야,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동생을 막으며 소리쳤다. 형도 어차피 같은 생각이었잖아요. 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형제가 할머니의 통장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할머니가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잡았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낡은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75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상추밭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추잎을 하나씩 따내는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지요. 어머, 이 상추 참 잘 자랐네. 비료도 안 주고 그냥 물만 줬는데 이렇게 싱싱하다니.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오래된 주택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할머니에겐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마당 한 구석에는 호박 넝쿨이 자라고 있고 담장 아래로는 봉숭아 꽃이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따온 상추를 바구니에 담고 일어서려 할 때 허리가 뻐근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허리가 말을 안 듣네. 그래도 꾸역꾸역 일어선 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상추를 씻으며 할머니는 오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적금 통장 이야기 말이에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이 할머니의 마음속 유일한 자부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모아둔 게 어디야. 나중에 아이들이 어려울 때 보탬이 되겠지. 할머니에겐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8살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표정이 늘 어두웠어요. 둘째 아들 민호는 45살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막내딸 민정이는 41살인데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10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 민정이 오늘 온다고 했지? 손녀 데리고 올 텐데 뭘 해줄까?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 각자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더욱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막내딸 민정이가 딸아이 지은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10살 지은이가 밝게 인사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우리 지은이 키가 또 얼마나 컸니? 할머니가 상추 쌈해줄 테니까 많이 먹어라.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따라 민정이의 얼굴에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았거든요. 민정아, 너 요즘 일이 많이 힘드냐?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것보다 엄마는 혼자 지내시기 괜찮으세요? 건강은 어떠시고요? 뭘 난 멀쩡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할머니도 요즘 부쩍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롭기도 했고요.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죠. 저녁이 되자 큰아들 민수와 둘째 아들 민호도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기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아들들의 표정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혹시 몸이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병원 검진은 언제 받아보셨어요? 둘째 아들 민호도 평소보다 자상하게 물어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번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는 방 서랍을 열어 적금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모은 그 돈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속삭였어요.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야. 나중에 아이들한테 좋은 일에 써야지. 아직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채소를 돌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그렇고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뭐라도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다가 갈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거실에 앉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동안 민수는 슬그머니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방이 좀 어수선하네요.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옷장과 서랍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살펴보니 그 안에는 적금 통장이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첫 번째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억 단위의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통장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셨다니.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운영하던 공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몇 달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아내는 매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이 돈만 있으면 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공장도 살리고 직원들도 지킬 수 있는데. 민수는 통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상황에서 조금 일찍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민수는 황급히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정리하니? 아, 그냥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요. 어머니, 차 고맙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받아 마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통장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동생 민호와 막내 민정이를 불러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모임을 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동생들이 의아해했어요. 형,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어머니께 안부도 여쭙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모인 걸 보고 참 기뻐하셨어요. 어머,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왔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정이가 대답했지만
오빠들의 표정은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큰아들 민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기 많이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걱정되는데. 뭘 그런 소리를 하니? 난 아직 멀쩡해. 그래도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요. 며느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하고요. 민수의 말에 민호와 민정이는 순간 눈치를 챘어요. 특히 민정이는 오빠의 진짜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는 이 집에서 계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아? 요즘 독거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민수가 말끝을 흐리자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기? 무슨 사기?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적금이나 예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 관리도 조심하셔야 하고. 민수가 은근슬쩍 적금 이야기를 꺼내자 민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 설마. 뭘 설마야? 난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둘째 민호는 형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형이 왜 갑자기 어머니의 적금 이야기를 하는지, 왜 갑자기 모시고 살자고 하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큰아들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라 보였고 무엇보다 적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민수가 내 통장을 봤나?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해 보았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위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의 눈빛에서 본 그 알 수 없는 것의 정체를. 그것은 바로 자신이 평생 모은 적금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욕심이었을지도 모르죠.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행동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옆집 김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요즘 아드님들이 자주 드나들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들들이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누군가는 오시던데. 특히 큰아드님은 어제도 오셨더라고요. 언니가 외출하신 사이에 말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큰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시장에 간 사이에 민수가 왔다고요? 네, 분명해요.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가시던데. 혹시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에게 비상용으로 열쇠를 하나 맡겨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없을 때 몰래 집에 들어왔다니. 언니, 혹시 무슨 큰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아드님들 표정이 다 심각하던데. 김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웃들까지 눈치를 챌 정도로 아들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막내딸 민정이가 지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엄마, 오빠들이 요즘 자주 오신다면서요? 응? 누가 그러던? 동네 분들 말이 그래요. 김할머니께서 엄마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민정이는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오빠들이 엄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오빠들이 왜 내 돈을? 엄마,
저도 어른이에요. 지난번 가족 모임 때 큰오빠가 갑자기 모시고 살자고 하고 적금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했거든요. 민정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큰오빠가 엄마 통장을 본 건 아니에요? 요즘 큰오빠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민정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조급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형이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민호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형제끼리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형이 자주 오시던데.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머니께서 적금을 많이 모아두신 게 있나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둘째 아들까지 적금 이야기를 하다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형이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해서요. 민호의 말에서 할머니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형제들 사이에 뭔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야, 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다만 형이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빚도 많고. 민호는 말끝을 흐렸지만 할머니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통장의 위치가 또 바뀐 것 같았어요. 이번엔 민호가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큰아들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시간 있을 때 좀 와라.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급한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냥 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다니까. 1시간 후 민수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라.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민수는 긴장했어요. 혹시 내가 엄마 없을 때 집에 들어온 적 있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리고 엄마 서랍을 뒤진 적도 있고. 어머니. 민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장이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정말 막막해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 돈을 노린 거야?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조금 일찍 쓰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미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있다니.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돈이야. 내 돈이 아니라고. 엄마, 제발요. 정말 급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식이 어렵다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둘째 아들 민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형이 또 왔네요?
형, 어머니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나타나자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할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민호야, 너는 왜 왔니?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형이 또 계시네요. 요즘 정말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민호의 말투에는 형에 대한 견제심이 깔려 있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어머니 뵈러 오는 게 이상해? 이상하진 않죠. 다만 예전보다 너무 자주 오시니까. 혹시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민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민호야. 내가 지금 형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많은 적금을 모아두신 게 있다면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도 자신의 적금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호야, 너도 엄마 통장을 봤니? 민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칠 전에 형이 자꾸 어머니 돈 이야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보게 됐어요. 민수가 벌컥 일어났어요. 아, 그럼 너도 어머니 몰래 집에 들어와서 뒤진 거야? 형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데. 두 형제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립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희들 그만해. 엄마 앞에서 무슨 짓이니? 할머니의 호통에 두 아들은 잠깐 입을 다물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어요. 어머니, 형이 어머니 돈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언제 혼자 차지하려고 했어? 그럼 갑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민호의 지적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걱정돼서. 형,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돈 때문 아니에요? 민호가 직격탄을 날리자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래, 내가 어머니 돈이 필요해. 공장이 망하기 직전이라고. 직원들도 해고해야 하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정말 막막하다고.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털어놓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민수야, 그렇게 힘들었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예요. 몇 억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민수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민호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형, 그렇다고 어머니 돈을 몰래 노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뭐, 너도? 네, 부동산 중개업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몇 달째 계약 하나 제대로 못 잡았어요. 집 대출 이자도 밀렸고, 민호도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이 있다면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만 가져갈 수는 없죠. 민수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그럼 너도 어머니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네? 노린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왜 형만 가져가려고 해요? 두 아들이 서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다투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너희들, 정말 실망스럽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에 두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두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툴 줄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너희들은 이미 그 돈을 너희 돈인 양 생각하고 있잖니. 할머니의 말에 두 아들은 머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민수가 다시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어렵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 몰래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뒤지는 게 맞니? 죄송합니다. 정말 급해서. 민호도 마찬가지야. 너도 엄마 허락도 없이 남의 서랍을 뒤진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니.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만약 엄마가 그 돈을 줬다고 치자. 그럼 민정이는 어떻게 하려고? 두 아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막내딸 이야기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정이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만 나눠 가지려고? 그건 민정이 목도 있겠죠. 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셋이서 나눠 갖겠다는 거네? 어머니, 저희가 욕심을 부린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욕심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그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서 속상해. 엄마가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다니. 그 말에 두 아들은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 상황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너희들 형편이 어렵다는 건 엄마도 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좀 생각해 볼 테니까 너희들도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이 오히려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각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고 할머니 역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둘째 아들 민호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이번 주 안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민호는 초조한 마음에 형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정말 급해졌어.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잃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민수도 자신의 처지가 급박하긴 마찬가지였지만 동생의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민호야, 그럼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어머니가 아시게 하고. 형 말이 맞아. 이렇게 됐으니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는 수밖에. 두 형제는 그날 저녁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막내딸 민정이가 와 있었어요. 민정이는 두 오빠의 최근 행동에 대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빠들이 엄마 몰래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본 거 맞죠? 정말 실망이에요. 민정이가 말하고 있을 때 두 오빠가 들어왔어요. 민정아, 우리 얘기하고 있었구나.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민정이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오빠들, 정말 그러셨어요? 엄마 돈 때문에 그런 짓을? 민정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엄마를 속이고 몰래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민정이의 날카로운 질책에 두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세 자식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너희들 모두 앉아라. 이참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보자.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내 상황부터 자세히 말해봐라.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공장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주요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지금 빚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할머니와 민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몇 억을 갚지 못하면 공장을 정리해야 해요. 직원 30명도 모두 해고해야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어떻고? 할머니가 둘째에게 물었어요. 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예요. 이번 주 안에 몇 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민호도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엄마 통장을 본 거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내길래 저도. 두 아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변명했어요. 그때 민정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오빠들 정말 한심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탐내다니. 민정아, 너는 상황이 달라. 우리는 정말 급해서. 급하다고 해서 엄마를 속이고 몰래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민정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도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어렵잖아. 민호가 반박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할 거예요. 엄마 돈에 손대지 않고. 말은 쉽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민수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엄마 돈은 엄마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민정이의 외침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민호야, 어디 가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급해서 며칠만 빌려주세요. 민호가 서랍을 열려고 하자 민수가 급히 달려와 막았어요. 야, 민호야. 뭐 하는 거야? 형도 어차피 같은 생각이었잖아요. 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허락도 없이 그럴 순 없어. 두 형제가 서랍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민정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민호는 서랍에서 통장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민호야, 그거 내려놔. 할머니가 엄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며칠만요. 정말 며칠만 빌려주세요. 집을 잃으면 안 돼요. 민호야, 정신 차려. 민수가 동생의 손에서 통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어요. 형도 어차피 노리고 있었잖아요. 왜 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세 자식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은 자식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들이 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잠들지 못했어요.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돌봤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놓는 독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세 자식은 번갈아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고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무거운 죄책감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겨우 일어나 앉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병원 가보실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저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할머니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려고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 표지가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이 통장이 왜? 할머니가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통장이었어요. 자신의 적금 통장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당황해서 서랍을 다시 뒤져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진짜 적금 통장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 내 통장이 어디 갔지? 할머니는 온 집안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서랍 깊은 곳에서 복사된 통장 사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통장을 복사해 간 것 같았거든요. 급한 마음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계좌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에서 어제 오후 2시경에 3천만 원이 인출됐네요. 뭐라고요?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오전 10시에도 5천만 원이 인출됐고요.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누군가 자신 몰래 거액을 빼간 거였습니다. 누가 내 돈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은행 직원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혹시 가족분이 대신 인출하신 건 아닌가요? 가족이? 설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엄마야. 급한데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빨리 와. 오빠들도 부르고. 1시간 후, 세 자식이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건 너희들 중 누구야?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통장을 만지지도 못했는데요. 민수가 어리둥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내 통장을 복사했어? 서랍에서 복사본을 찾았거든. 할머니가 복사된 통장들을 꺼내 보이자 세 자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니에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기? 아니야. 분명히 너희들 중 누군가가 했을 거야. 할머니는 세 자식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누가 나갔다 왔니? 갑자기 민수가 민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민호야, 혹시 내가? 형,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렇게 급하다고 했잖아. 집을 잃을 위기라면서. 민수의 의심에 민호는 발끈했어요. 형이야말로 공장 때문에 급했잖아요. 오히려 형이 더 의심스러워요. 야, 민호야. 내가 어제 통장을 가져가려고 했잖아. 그건 그때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두 형제가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하자 민정이가 말렸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지금 서로 의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민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저는 오빠들 중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어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니? 그때 민호가 갑자기 고백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모든 사람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정말 내가? 네. 어젯밤에 정말 급해서 집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어요. 통장을 복사해 둔 게 있어서 그걸로 몇 천만 원만 빌리려고 했는데 몇 천만 원만? 은행에서는 8천만 원이 빠졌다고 하던데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게 처음에는 몇 천만 원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또 부족할 것 같아서 민호의 고백에 민수와 민정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래도 실제로 하는 건 다르잖아. 형도 기회만 있었으면 했을 거면서. 두 형제가 다시 다투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자식들을 키웠을까? 할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자식들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어머니, 민정아, 너라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저는 정말 안 했어요. 그래, 너는 안 했겠지. 하지만 너도 오빠들을 말리지 못했잖니. 민정이도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너희들 다 나가라. 엄마는 혼자 있고 싶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자식의 손에 의해 사라진 것도 슬펐지만 더 슬픈 건 가족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그 돈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자신을 자책하며 긴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산산조각 난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거든요. 그날 밤을 지새운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자세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고객님, 어제 인출된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오전 10시에 5천만 원, 오후 2시에 3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모두 본인 신분증으로 처리됐네요. 본인 신분증이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은행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CCTV 영상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고객님께서 직접 오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당황하며 관리자를 불렀어요.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CCTV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출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닌가요? 할머니는 황당했어요. 자신이 기억을 잃은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어제 집에 있었어요. 자식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통장이나 신분증을 누군가에게 맡기신 적이 있나요? 그 말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CTV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이 가져온 모니터 화면에 어제 오전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는 분명히 할머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대체.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인데 자신은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고객님, 이상하시죠? 분명히 고객님이신 것 같은데. 그때 할머니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화면 속의 자신을 자세히 보니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고 걸음걸이도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잠깐만요. 이 사람, 저 맞나요? 할머니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점장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재생해 주세요. 영상을 다시 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얼굴은 할머니와 비슷했지만 키가 조금 더 컸고 손동작도 할머니와 달랐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누군가 저를 흉내낸 거예요. 할머니가 소리치자 은행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고객님, 그렇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당장 신고하겠어요. 할머니는 분노에 떨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자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너희들 당장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세 자식이 다시 모였어요. 어제보다 더욱 침울한 표정들이었어요. 어머니,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신고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할머니는 어젯밤 내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을 말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을 가져간 거 맞아요. 민호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민호야, 잠깐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어요.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 세 자식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사실은 은행에서 사라진 돈은 진짜 내 돈이 아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내 통장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었어. 준비해 둔 게요? 가짜 통장이야. 진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돈이 들어있지 않은 통장들. 자식들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저희가 본 그 많은 돈은 다 가짜였어.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려고 만든 거야. 할머니의 고백에 세 자식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의 진짜 적금은 따로 있어. 너희들이 손도 댈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뒀지. 민호는 자신이 인출한 돈이 가짜였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가져간 8천만 원은? 그것도 가짜 계좌에 있던 돈이야. 실제로는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은행에서 누군가 엄마 흉내를 내서 돈을 가져갔다고? 그것도 엄마가 시킨 일이야. 어머니께서 시키셨다고요? 응.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과연 너희들이 엄마를 진정으로 걱정하는지 아니면 돈만 걱정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세 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모두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보는 것도, 서로 의심하고 다투는 것도, 심지어 민호가 돈을 가져가는 것까지 모두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슬펐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엄마가 준비한 시험에서 모두 떨어진 거야. 세 자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건 너희들의 욕심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엄마가 힘들 때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랐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보여준 건 내 돈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크기였어. 그리고 그 마음들은
참으로 작았구나. 민수, 민호, 민정이 모두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깨닫겠니? 너희들이 탐낸 건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돈이었다는 걸.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세 자식 모두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떨어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둘째 민호도 눈물을 닦으며 고백했어요. 엄마, 저도 오빠들 못지않게 잘못 생각했어요. 오빠들만 탓할 자격이 없었어요. 막내 민정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할머니는 세 자식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깨닫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라면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들어봐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진짜 적금 통장들을 가져왔어요. 자식들이 보던 가짜 통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그래, 이게 엄마가 평생 모은 진짜 돈이야. 너희들이 탐내던 것보다 훨씬 많지. 자식들은 숨이 막힐 듯 했어요. 그 많은 돈을 두고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돈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한 돈이 아니야.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세 자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이 돈의 일부는 민정이와 지은이 교육비로 쓸 거야. 민정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너는 끝까지 엄마 돈에 손대지 않으려고 했잖니. 비록 오빠들을 말리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양심을 지켰어. 할머니는 민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고 세 자식을 바라봤어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이제 진짜로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지. 할머니의 냉정한 대답에 민수와 민호는 절망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래,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너희들이 보여준 마음을 엄마는 잊을 수가 없어. 할머니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내 피 같은 돈이 욕심의 불씨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이 동네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아픈 할아버지들,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자식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신들은 그 돈을 두고 서로 다퉜던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럼 정말로 저희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해봤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민수야, 내 공장 일은 내가 해결해라. 진짜 절박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엄마 돈에 의존하지 말고.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집을 잃을 위기라면서 남의 돈을 훔치려고 했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다시 돈을 줘도 똑같은 실수를 할 거야. 두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다음 주 할머니는 정말로 약속한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민정이에게 손녀 지은이의 교육비로 쓰라며 상당한 금액을 주었어요.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 지은이가 잘 자라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 아이만큼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로 지역사회복지관에 큰 기부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기부를 하시면 복지관 관장이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게 맞아요. 그게 이 돈의 진짜 가치거든요.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는 물론이고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큰아들 민수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새 자식이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너희들 다 왔구나. 할머니는 반가우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저희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민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제 힘으로 살아보니까 어머니께서 평생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으셨는지 알겠어요. 민호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저도 오빠들을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정이도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새 자식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너희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고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주택의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평화는 이전과 달랐어요. 탐욕을 넘어선 깨달음으로 지켜낸 평화였거든요. 할머니는 마당의 상추를 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저녁놀이 작은 집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으며 온 가족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사돈 어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가 얼어붙었고 순자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거야? 평온했던 추석 오후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전날 이른 아침, 이순자는 부엌에서 벌써 2시간째 음식 준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은 살이 된 몸이지만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이런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또 이 나이에 군인처럼 움직여야 하네.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채를 썰고 배추전을 부치고 갈비찜 양념을 재우느라 정신없었죠. 거실에서는 아들 민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이 된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죠.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형식적인 말을 건넸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면 더 일이야. 그냥 사돈 오실 때 술상이나 제대로 차려라. 며느리 서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서연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외부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특히 명절만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송편 빚는 거 도와드릴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내 솜씨로는 모양이 안 나와. 그냥 설거지나 해. 오늘은 특히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사돈 부부가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 사이지만 서로 체면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온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민호는 좋은 술을 미리 준비해 두었죠. 서연은 새 한복을 꺼내어 다림질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사돈댁에서 몇 시쯤 오신다고 했나? 순자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12시쯤 오신다고 했어요. 점심같이 드시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대답에 순자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2시간이 남았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죠. 서연은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서연에게는 오늘이 특별히 더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은 오늘 사돈 부부를 만나면서 더욱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부엌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전을 부치는 순자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죠. 서연아, 접시 좀 가져와. 순자의 부름에 서연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서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민호는 거실을 정리하며 술잔과 안주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돈 어른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하는데 속으로 다짐하면서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특히 며느리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순자는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간을 맞춰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와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언제나 서로 조심스러운 사이였거든요. 특히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연은 김치를 그릇에 담으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비밀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사돈 부부 앞에서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죠. 민호는 술병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의 가장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고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민호의 몫이었죠.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도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명절 준비로 분주해 보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순자는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민호는 아들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감으로, 그리고 서연은 숨겨왔던 비밀에 대한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왠지 무거웠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추석 준비 뒤에는 각자가 감추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있었고 곧 다가올 사돈들의 방문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사돈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사돈댁 아버지인 김태수와 어머니인 박영희가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사돈댁. 김태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무슨 고생이에요. 명절에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영희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돈들의 짐을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셨어요. 식탁 위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각종 전류, 송편,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들이 색깔 맞춤하게 예쁘게 놓여 있었죠. 와, 사돈댁. 올해도 음식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다니. 김태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차린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돈들의 칭찬에 은근히 뿌듯해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태수와 박영희는 상석에, 순자와 민호, 서연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럼 건배 한번 할까요? 민호가 술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 맞아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네요. 술잔이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김태수는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니야, 정말 맛있어요. 사돈댁 손맛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박영희도 송편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이런 솜씨 좀 배워야 할 텐데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서연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거든요. 김태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몇 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서연아, 너도 술 한잔해. 민호가 서연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술을 권하지 않던 민호가 오늘은 왠지 술잔을 자주 올렸죠. 아마도 사돈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술잔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서연이 사양하려 했지만 민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명절인데 뭘 그래? 사돈 어른들도 계시는데 한 잔 정도는 받아야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죠. 아마도 술이 조금 올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명절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인데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김태수의 말에 서연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몇 년 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결국 술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술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술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태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도 김태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급히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박영희와 순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너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네. 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이 조금 올라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이 빨개진 건 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것을 느낀 순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사돈어른 사업은 어떠세요? 김태수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그럭저럭이죠. 뭐 어려운 건 다들 마찬가지니까요. 서연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죠. 서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식탁 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술잔을 꽉 움켜쥐며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무슨 말? 순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민호도 술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왜 그래? 서연은 김태수를 잠깐 바라본 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죠.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숨기고 있던 일이 있어요. 박영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 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죠. 사돈어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민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태수 아저씨와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 말과 함께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서운 정적이 흘렀죠. 순자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거야?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70살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박영희는 남편 김태수를 노려보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김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민호는 충격에 빠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죠.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
사돈댁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는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박영희는 김태수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대답해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김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호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서연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손 떼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어떤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죠. 박영희가 김태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이 바람둥이. 따기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살았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순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죠.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김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진짜예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태수의 인정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민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서연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박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둘 다 정말 못됐어요.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박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평온했던 추석 오후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식탁 위의 정적을 깬 것은 순자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돈댁 앞에서 이런 말을. 순자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70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박영희는 김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며느리하고. 박영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김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서연이 현관 쪽으로 향하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려고?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박영희가 서연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지옥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박영희의 손이 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갔지만 서연이 몸을 피했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사돈 어른과?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듣기 싫은 복잡한 마음이었죠. 3년 전부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저씨가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아무도 몰라주는 서러움을.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외로움이 뭐야? 외로움이 뭐야?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냐? 순자는 서연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냉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서연 씨를 탓하지 마세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간 겁니다. 박영희가 김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박영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뭐였어? 15년이 다 가짜였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순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투명인간이 뭐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투명인간이야. 순자는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해준 것들을 생각하며 억울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만 보셨지 한 사람으로는 봐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해받고 싶었어요. 김태수가 박영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할 여지가 없어. 김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연 씨의 외로움에 이끌렸어. 박영희가 김태수를 발로 찼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이혼해요. 박영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민호도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이 집에 발붙일 자격 없어. 당장 나가. 민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과 함께 사돈 앞에서 당한 수모가 견딜 수 없었죠.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저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평생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죠. 박영희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이런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박영희는 김태수를 한 번 더 노려본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가족의 비밀이 폭로되면서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박영희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집안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한시도 더 못 살겠어요. 박영희의 마지막 외침이 집안에 메아리 쳤죠. 김태수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영희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죠. 어디 가려고? 이 꼴 만들어 놓고 그냥 가려고? 놓아줘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서연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힘들다고? 지금까지 누가 힘들었는데? 나는? 어머니는? 김태수는 무릎을 꿇은 채로 박영희가 나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태수가 아내를 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이 김태수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꼴 보려고 평생을 살았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졌죠. 어머니. 민호가 순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순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순자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민호가 소리쳤죠. 너는 꺼져.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순자가 가슴을 붙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숨이 안 쉬어져. 민호가 급히 순자를 소파에 눕히며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태수도 순자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호는 김태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당신이 뭔데 걱정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서연이 다가오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라고. 당신 얼굴만 봐도 어머니가 더 화나실 거야. 서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순자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늘이 이렇게 벌을 주나. 순자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김태수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김태수의 존재 자체가 치욕스러웠거든요. 민호는 서연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너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15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야? 순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집안을 망가뜨릴 이유가 되냐? 체면이 뭐가 되냐? 순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지만 민호가 소리쳤죠. 가요. 당장 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도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가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인사하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서연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가기 전에 대답해.
우리 결혼 생활이 뭐였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행복이 뭐야? 행복이 뭐야? 남의 집안 망가뜨리는 게 행복이야. 순자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태수와 서연이 각각 현관문을 나서면서 집안에는 민호와 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열했죠. 한순간에 가족이 산산조각 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명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민호는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난 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죠.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돈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요. 순자는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사람의 체면이 뭐라고. 결국 이런 꼴이 되었나? 순자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돈들과 함께 마시려던 술을 혼자 마시고 있었죠. 서연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민호야, 술 그만 마셔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는 민호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줄은.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문의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서연이한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사실 순자도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이럴까? 사랑과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순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감정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서연이가 왜 그랬을까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사실 순자도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민호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고 하신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리만 강요하고 마음은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순자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죠. 수줍어하면서도 열심히 집안일을 배우려던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얼마나 어리고 외로웠을까. 어머니, 그래도 바람 피운 건 잘못이잖아요. 민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잘못이야. 하지만
순자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따뜻했더라면 서연이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았을까?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를 배신한 건 사실이에요. 1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배신이야. 하지만 서연이도 사람이야.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구나. 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집안일만 시키고 아들만 챙기라고 하고 서연이 자신의 꿈이나 감정은 무시했지. 민호도 점점 술이 깨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서연이한테 관심이 부족했나 봐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에 와서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민호의 목소리에도 후회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차가워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구를 위해 준비했을까? 체면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순자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서연이를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용서와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용서.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인가? 하지만 원망만 하고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우리도 잘못이 있었어. 서연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죠. 민호는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순자는 며느리가 떠난 집을 정리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을 가지러 온 것이었죠. 저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 때문에 참았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나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죠. 짐만 가져가고 갈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노려봤죠. 그래, 빨리 가져가고 꺼져.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과 개인용품들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짐을 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서연의 방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다 가져가냐? 순자가 물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좀 해. 보기 싫어. 하지만 순자가 민호를 제지했죠. 조용히 해라. 사람이 떠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순자의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이제 정말 가겠어요.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순자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순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순자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서연은 시어머니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도 어머니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이해받고 싶었을 텐데.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순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다 우리 어른들이 만든 굴레 탓이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체면만 생각하고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도 서연이한테 할 말 있잖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미안해. 민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어.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에 와서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줘서. 서연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변명할 수 없어요. 순자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못한 거야. 하지만 너도 사람이었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순자의 말에 서연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혼해야 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아픔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어요. 순자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서. 순자의 말에 서연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순자와 민호는 창문 너머로 서연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순자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거창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호가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하는구나.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많이 달라지셨어요. 순자는 송편을 빚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혼자 지내는 것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호야, 서연이 소식은 들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지난달에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된 일이야. 민호는 처음에는 서연의 재혼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연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서연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순자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해봐라.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죠. 아직은 어머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전, 그리고 송편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송편 정말 맛있어요. 민호의 칭찬에 순자는 기뻤죠. 내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나저나 사돈댁은 어떻게 지내시나?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김태수 아저씨는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도 참 불쌍하네. 가정을 잃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텐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이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구나 싶어.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말씀을.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낫다는 걸. 식사를 마친 후 순자와 민호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겪은 일이 참 힘들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순자가 말했죠.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가짜 가족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체면만 생각하고 진짜 마음은 모른 채로 말이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고백이 우리 가족의 가식과 체면을 깨뜨린 셈이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요. 체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요. 순자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죠. 그래, 이제는 진짜 우리가 되자. 저녁이 되자 순자와 민호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했죠.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맞아.
밤이 깊어가면서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민호와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지만 이제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안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독서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책들을 읽으니까 서연이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돼. 민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요즘의 낙이었죠. 순자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웃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순자의 말에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민호의 밝은 인사에 순자는 흐뭇해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림을 잘하다니. 비극 같던 그 사건은 결국 순자와 민호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가식과 체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